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지만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 머물고 손은 어느새 휴대폰을 더듬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무슨 반찬을 집었는지, 오늘 하루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밤이 쌓여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웃으며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한숨과 무심한 침묵만 건네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란 많은 사람과 넓게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고 모임이 잦고 연락처가 가득한 것이 풍요로운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평생을 곁에 두고도 정작 마음을 나눈 적이 없다면 그것은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같은 주소를 공유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소홀해지고 익숙할수록 고마움을 잊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기에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 늘 곁에 있으니 언제든 말할 수 있다고 미루다가 정작 한마디도 건네지 못한 채 하루가 저뭅니다. 밖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다듬으면서 집 안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피로와 짜증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나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품격을 지키려 애쓰면서 정작 품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잊고 삽니다. 노후의 품격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떠서 식탁 건너편에 앉은 그 한 사람에게 건네는 첫마디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어떤 부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눈은 마주쳤어도 마음은 마주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말이 많지 않아도 한쪽이 한숨을 쉬면 다른 한쪽이 먼저 물을 따라줍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그 사람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는지, 어젯밤 잠들기 전 어떤 말로 하루를 닫았는지,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길에 지인을 만나 30분쯤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일 아닌 안부였지만 웃으며 헤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이 어질러져 있다며 한숨을 쉬고 반려자가 건네는 말에 건성으로 대꾸합니다. 조금 전까지 지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부드러운 얼굴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와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를 뒤바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깥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집에서는 인색해지는 그 습관이 세월 속에 굳어지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식탁 건너편에 앉은 그 한 사람과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식어버린 집은 아무리 넓어도 춥고 그 온기가 살아있는 집은 아무리 좁아도 따뜻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온기를 어떻게 지키고 되살릴 수 있는지 정약용이 늦게야 깨달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젊은 날 무엇을 놓쳤고 먼 곳에서 홀로 지내며 무엇을 뼈아프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날의 정약용은 새벽부터 밤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폐단을 고치고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직에 오르면 개혁안을 올리고 물러나면 책을 펴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조정의 일과 학문의 과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나날 속에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늦게 돌아올 때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던 사람, 그가 벼슬길에서 좌절할 때
묵묵히 곁을 지키던 사람,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고단함은 그에게 당연한 뒷바라지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늘 있어온 일이니 특별히 고마워할 대상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뜻 앞에서 집안의 작은 수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벗에게는 긴 안부를 전하면서 가족에게는 몇 줄의 당부만 남기곤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내칠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고 먼 곳으로 떠나야 했을 때 그를 찾아오는 벗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칭송하던 이들은 거리를 두었고 함께 개혁을 논하던 동료들은 소식을 끊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자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옷가지를 챙기고 안부를 묻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세를 함께 꿈꾸던 벗도 아니었고 학문을 나누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내와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약용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깥에서 얻은 명성과 인정에 마음을 쏟느라 집안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탱해주던 사람에게는 고마움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늦은 깨달음은 뼈아팠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의 벗을 잃으면 세상 모든 벗을 얻어도 외롭다고 말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넓은 인맥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집안에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먼 유배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결국 그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젊은 날에는 바깥 일에 치여 집안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쁘지 않은데도 반려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어색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늦은 때는 없지만 더 늦추어서 좋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려자를 습관처럼 여기던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벗입니다. 정약용이 뒤늦게 깨달은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과 함께 건너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의 수도 적어집니다. 그러나 줄어들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려자와의 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고 밤에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하고 가려낼 때 나름의 기준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려자를 대하는 일에도 스스로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말투의 높이입니다. 밖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공손하게 말하면서 집 안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분하게 이야기하다가도 손님이 돌아가면 반려자에게 퉁명스럽게 구는 모습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반려자가 내 말을 들을 때 더 작아지는지 더 편안해지는지를요. 같은 내용을 전해도 어떤 말투는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고 어떤 말투는 상대를 열리게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다는 이유로 말에 예의를 거두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억하는 일의 방향입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세월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더 자주 꺼내느냐입니다. 어떤 부부는 만날 때마다 과거의 실수와 서운함을 들추어냅니다. 1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원망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 서로 어떻게 버텼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같은 사람도 어떤 기억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남습니다. 기억은 선택입니다. 서운함을 오래 붙잡으면 원망이 자라고 고마움을 자주 떠올리면 정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언제 누구 편에 서느냐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모임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나는 내 반려자의 편에 서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농담거리로 올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농담이라 여기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정약용은 선비로서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벗에게 의리를 지키듯 반려자에게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의 말투를 살피고 어떤 기억을 더 자주 꺼내는지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느 쪽에 서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부부관계의 풍경을 만듭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좋은 기억을 자주 나누면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늘 편이 되어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노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다릅니다. 가슴 뛰는 설렘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깊은 것입니다. 말투와 기억과 편의 선택이라는 일상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가족을 돌아보며 느꼈을 후회도 결국 이 작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정한 말투를 아꼈던 것, 고마운 일보다 서운한 일을 더 오래 기억했던 것, 바깥 일에 마음을 쏟느라 가족의 편에 서주지 못했던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말투는 반려자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더 자주 떠올리는 기억은 어느 쪽인지, 나는 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부부의 관계를 두 개의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방 안에 등불이 하나만 켜져 있으면 한쪽 얼굴만 환하고 다른 쪽은 그림자에 묻힙니다. 그러나 두 개의 등불이 마주 켜지면 방 전체가 밝아지고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애쓰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빛을 내야 그 집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려자를 등불이 아니라 거울로 대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얼굴의 난점, 새로 생긴 주름, 어제보다 늘어난 흰머리를 봅니다. 잘된 부분보다 모자란 부분에 눈이 갑니다. 반려자를 거울처럼 대하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습관만 끝없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못하느냐,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만 따뜻하게 비추지는 않습니다. 등불은 다릅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모자란 부분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부분까지 따뜻하게 비춥니다. 반려자를 등불처럼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쫓아다니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빛을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의 단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기에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매일 보입니다. 양치할 때 물을 튀기는 습관 같은 작은 것부터 돈 쓰는 방식이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 같은 큰 것까지 고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늘고 지적이 늘고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을 아끼게 되고 침묵이 늘어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피하고 같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화면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고치려 했던 것들이 실제로 바뀌었습니까? 대부분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변하지 않고 관계만 달아갑니다. 고치려는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려는 노력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지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덕분에 덜 힘든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는 일,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 어딘가를 정리해둔 일, 그런 작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얼굴도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진 표정은 말없이도 상대에게 전해지고 그 온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려자는 고쳤어야 할 물건이 아닙니다. 함께 빛을 내야 할 등불입니다. 한 사람이 꺼지면 다른 사람도 어두워지고 두 사람이 함께 켜지면 작은 방도 환해집니다. 지금 내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상대의 등불만 탓하며 내 불씨는 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먼저 밝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작은 빛 하나를 켜보십시오. 그 빛이 상대의 얼굴을 비추면 상대도 자신의 등불을 켜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이 오늘 해준 일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이름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등불을 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좋은 남편은 말없이 일하고 좋은 아내는 불평 없이 살림을 꾸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자신을 지워가며 다른 쪽을 바치는 것이 결혼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방식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노후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참기만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터지고 그 불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끝없이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모르느냐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마음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 원망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때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느냐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약용도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부와 관직과 가족 사이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가족은 늘 그의 큰 뜻을 위해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서로의 기력이 약해지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한쪽만 물러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기력이 쇠해진 아내를 걱정하며 쉬어야 오래 함께 간다는 뜻의 말을 여러 번 전했다고 합니다. 반려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울 방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희생은 일방통행이지만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참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서로의 상태를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참기만 하면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지면 상대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상대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한쪽이 더 많이 양보해 온 관계라면 갑자기 균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혼자 감당하던 일 중 하나를 상대에게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야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버티게 하는 배려가 진짜 동행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는 동안 쌓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터지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동반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부부는 같은 이야기를 수십 년째 싸움의 소재로 꺼냅니다. 20년 전 명절에 있었던 일, 자녀 교육 문제로 부딪혔던 일, 사소한 말다툼에서 상대가 던졌던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꺼내듭니다. 그때 당신은 그랬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른다. 그 말이 반복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대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부의 노후는 과거의 재판장이 됩니다. 매일 같은 판결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을 오래 품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목소리에 가시가 돋습니다. 상대를 볼 때마다 그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니 표정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나를 보는 눈이 저렇게 차가운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벽을 쌓고 그 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싸운 날 밤에도 다음 날 아침에 먼저 말을 거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말이 심했네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상대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부부는 싸움이 끝나면 그 싸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은 피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물러서야겠다. 그런 작은 다짐들이 쌓입니다. 정약용의 삶도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개혁안은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믿었던 벗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들을 글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를 더 깊은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원망으로 삼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만 상처를 배움으로 삼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운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원망만 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지, 서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덮어두기만 하면 곪습니다. 조심스럽게라도 열어서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망으로 늙는 부부와 배움으로 늙는 부부의 차이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주름만 새기지만 배움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를 새깁니다. 노후의 얼굴은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다루는 나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상대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의 목록에 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에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1년 뒤, 10년 뒤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원망 대신 배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함께 늙어가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벼슬에서 얻은 지위였을까요? 학문으로 쌓은 명성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아침 식탁,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웃음소리, 아내와 나누었던 조용한 대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그리웠습니다. 대단한 업적보다 소소한 일상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된다고 미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같았던 1년이 지나가고 엊그제 같았던 10년이 지나갑니다. 그 귀해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마음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쏟을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그 귀한 시간을 이상한 곳에 씁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려자 불평을 늘어놓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배우자 험담을 합니다. SNS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정작 집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느라 정작 그 사람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껴둡니다.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만 진짜 위로가 필요한 곳은 집 안입니다. 불평을 들어주는 친구보다 그 불평의 원인을 함께 풀어갈 반려자와 대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약용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비로소 가까이 있을 때 놓쳤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 보였습니다.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 그리워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굳이 떨어져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곁에 있는 동안 그 소중함을 알 수는 없을까요? 내일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오늘 무엇이 가장 후회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거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 마주치며 웃어주지 않은 것, 어젯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자리를 좇을 것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 사람과의 고요한 시간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나눌 것인지, 한 사람에게 깊이 마음을 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노후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되 더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넓게 퍼지는 관계보다 깊이 내려가는 관계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 둘 곳이 없다면 그 인정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집안에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그를 살게 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바깥으로 흩어지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안으로 식탁 건너편 그 한 사람에게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읽어보십시오. 남은 시간을 함께 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탁 건너편에 앉은 그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이 늦게야 깨달은 것들, 반려자를 대하는 3가지 기준, 등불처럼 서로를 비추는 법, 희생이 아닌 동행, 원망 대신 배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빈말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집에 가면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권하려 합니다. 정약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먼저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이 집안을 지킨다고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문을 열 때 첫 마디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아직 밥도 안 했어? 이런 말 대신 수고 많았지.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말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시작이 부드러우면 이어지는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첫 마디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반려자의 잘못이나 서운했던 일을 곱씹으며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이 꿈에까지 따라오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을 바꿔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이 오늘 해준 사소한 일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걷어주었다. 그런 작은 것이면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비싼 선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첫 마디와 마지막 생각, 이 2가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천천히 바뀝니다.
그 천천한 변화가 가장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자기적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런 평범한 안부면 됩니다. 그 평범한 안부가 매일 오가는 집이 따뜻한 집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는 집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작은 순간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엮어줍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식처는 집이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이 안식처가 됩니다. 정약용이 먼 유배지에서 그리워한 것도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돌아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함께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그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요. 그 한마디가 노후를 함께 걸어갈 길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한 사람과의 온기뿐입니다.